지난 7월 1일에 유럽연합의 우주망원경인 유클리드가 발사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발사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우주에 망원경을 올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이 과학계에서 크게 한번 사고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딥한 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과학을 완전히 뒤엎을 인류의 새로운 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 웹이 발사됐을 때 인류의 눈이 발사되었다 라는 표현을 쓴 이후로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었는지 유클리드가 발사되고 나서도 또 인류의 눈이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여기 있는 이 아저씨처럼 되는 거겠죠.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두 망원경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 간격으로 발사가 되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저널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히 먼저 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클리드가 7월 1일에 발사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쯤 되면은 저널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사이언스에 발사되기 하루 전날인 6월 30일에 Into the Dark라고 하는 짧고 굵은 제목으로 저널이 게재가 되었었어요. 이 다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말로 우주가 다크한 공간이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유클리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다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주 중의적으로 훌륭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제임스 웹과 유클리드를 비교하면서 유클리드가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올라갔는가를 알아보면, 우선 이 제임스 웹은 목적 자체가 극초기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환경이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발사된 망원경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최대한 과거를 보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클리드가 보려고 하는 시대는 최대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70억에서 100억 년 전 과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역사가 약 138억 년이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보려고 하는 것은 60억에서 70억 년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기를 유클리드는 최대한 넓게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넓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 저널의 부제목인데요. 해석했을 때 유럽의 우주망원경이 다크 에너지를 탐색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그 제목에 다크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의적으로 사용도 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다크하고 찾으려는 것도 다크하고,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어떤 녀석들이냐면은, 암흑 물질은 dark matter, 암흑 에너지는 dark energy라고 부릅니다. 근데 항상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거 정말로 다크한가요? 진짜로 시커먼 녀석이에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아닙니다. 이 녀석은 까매서 다크라는 표현이 붙은 녀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녀석이 어떤 건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크라는 표현을 붙여준 거예요. 블랙홀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죠. 블랙홀은 진짜로 까만색을 띠고 있어서 블랙홀인데, 다크 에너지는 다크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암흑 에너지부터 먼저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사이즈가 무한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뭐 거의 어디 가서 질문을 하면 반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주의 사이즈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기 우주는 지금 저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그랬던 녀석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의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큰 사이즈로 성장했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론상 이 우주가 커지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려져야 정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을 위로 던졌어. 그럼 이 공이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 중력은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되니까, 공이 올라가면 안 되고 모여야 되니까는 잡아당겨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력이 우주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이 됩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힘으로 퍼뜨려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느려지다가 다시 모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쭉 관측을 해보니까는 이 우주가 커지는 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공을 위로 던졌는데 공이 점점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설명이 무엇이었느냐, 이 중력을 방해하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중력이 모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퍼뜨리려고 한 녀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하니까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해서 암흑 에너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직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전혀 몰라요. 아니, 어쩌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거 이외에는 우주가 이렇게 더 빠르게 팽창하게 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커지다가, 그러다가 특정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일정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요. 과학자들이 이 정도 되는 이 한 100억 년 전 과거를 살펴보니까는, 아니,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이 감소 추세가 너무 빠르게 감소한다 이거예요. 우주 전체의 질량을 따졌을 때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강력하게 중력이 작용하면서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속도가 확 줄어드네? 뭔가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이때 등장했나 보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히 암흑 물질이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생겨난 게 요 녀석이에요. 정확하게 요 녀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요것 말고는 별다르게 설명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는 만들어낸 게 이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좋아, 우리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 알겠어. 그러면 걔네의 정체를 알아보려면 도대체 뭘 알아봐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부터 되게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특이점입니다. 특이점.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뭔가 특이하게 변하는 구간을 살펴보면은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바뀌는 그 순간에 아마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을 이기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정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주 팽창률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이러한 특이점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유클리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초신성의 후퇴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로부터 특정 초신성, 그러니까 초신성이라고 하면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별은 아닌데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초신성입니다. 그럼 그게 별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초신성이 얼마나 빠르게 지구로부터 멀어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아니, 우주 팽창 속도 알아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초신성이 후퇴하는 속도를 알면은 우주 팽창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조금 비과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주가 공간이 커지면서 물체들도 같이 딸려가요. 네. 그러니까는 우주가 빠르게 커지면은 물체들도 빠르게 딸려갈 것이고, 우주가 느리게 커지면은 물체들도 느리게 딸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성이 멀어지는 속도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우주의 팽창률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유클리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중입자 음향 진동이라는 것인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지만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어떤 개념이냐? 처음 우주에서 어떤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중입자라는 녀석이 파동 형태로 빵 하고 뿜어져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요 중입자가 점점 퍼져나가다가 에너지를 다하면서 정지를 하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정지한 동그라미를 보고 우리는 중입자 음향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동글동글이들이 있죠, 그렇죠? 요게 우주가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딸려가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보세요. 점점 동그라미가 커지죠. 요 동그라미가 빠르게 커지는가 느리게 커지는가를 살펴보면은 우주의 팽창률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사실은 이 크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이 각도를 보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유클리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중력 렌즈 효과인데요. 중력 렌즈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중력 렌즈 효과, 두 번째는 약한 중력 렌즈 효과인데, 우선 이 강한 중력 렌즈 효과는 원형을 띠고 있던 은하로부터 출발한 빛이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다른 은하의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은하를 관측을 하면은 무슨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형태의 해파리 같은 모양으로 관측이 돼요.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원래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관측이 되는 게 중력 렌즈 효과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곳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암흑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암흑 물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약한 중력 렌즈 효과는 아까만치 많이 휘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냥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났네? 그러면 여기에 질량을 가진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암흑 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약한 중력 렌즈 효과인데요. 근데 이 암흑 물질은 강한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보려는 것은 약한 중력 렌즈 효과에 좀 더 가깝다, 이게 진짜 배기이고 이걸 통해서 암흑 물질의 분포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특이점을 찾게 된다면은 예상되는 결과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예상되는 결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르게 건질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냥 이 공간 그 자체가 암흑 에너지이고,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암흑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면서 동시에 우주 팽창이 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설명인 건데,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수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결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되는 결과는 암흑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암흑 에너지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빅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빅크런치라고 해서 암흑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공간까지 줄어들면서 결국 이 우주가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다시 빅뱅에 의해서 빵 커졌다가 다시 수렴하고 빵 커졌다가 다시 수렴하게 되고, 이렇게 무한 사이클의 빅뱅을 반복하게 되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세 번째 결과는 귀염둥이 중력의 몰카였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한 영역, 우리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인력으로서 꾹꾹 모아주는 힘으로서 작용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코스믹 스케일, 그러니까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알고 보니 밀어내는 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다. 중력이 밀어내는 힘이니까. 이렇게 되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겠죠.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너무 공상과학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냥 뭐 너무 뇌피셜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은 여기 이렇게 로컬한 영역,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영역에서는 관측이 거의 안 되는 효과입니다. 하지만은 우주적 스케일,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움직이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느리게 간다던가, 아니면 물체의 길이가 바뀐다던가, 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도 사실은 로컬한 영역에서는 인력으로 작용하는데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청력으로 작용한다 라는 게 뭐 얘랑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우주를 관측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겠죠. 이거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7월 1일 유클리드는 쏘아졌고 하늘의 36%를 넓게 커버하면서 100억 년 전에 있는 10억 개의 은하를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조 던클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천문학자인데요. 이분이 5년 후에는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혹은 어쩌면은 과학에 대한 이해 전반이 달라질 수 있다. 5년이라고 하면 되게 가까운 미래잖아요. 그 가까운 미래에 이 과학 전반이 아예 뒤집어 엎어지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참 이게 결국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정말 예측도 못하겠고 되게 기대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